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에 관한 23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중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에서 경우로 가는 것은 가능하죠. 처벌할 수 없다. 틀렸고, 니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서 상고심에서는 안 되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완송했다. 그때는 허용이 됩니다. 디귿, 약식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법정형에 유기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약식은 재산형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마 벌금형이 나왔을 거예요. 법률상. 이것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을 청구했는데 정식 재판에서 이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이렇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법정형의 유기형만 있는 범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이상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에서 허가 의무가 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허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로 이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그러나 정식 재판은 이제 되면 이때는 공소장 변경이 되고요. 같은 취지에서 약식 절차는 서면 절차니까 공소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함께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1번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항고할 수 없음이 원칙적이죠.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입니다. 동일성 인정돼야 되는데 공소사실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가 된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2개 있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소장 변경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완제 변경시가 아니다. 2번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 적용. 그러면은 이게 경이 되죠.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으로는 안 된다. 3번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 기각의 기준이 된다. 완제 변기. 자, 그 다음에 4번 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자, 배임에서 횡령죄로는 왔다 갔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언제든지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살인에서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안 됩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돼요. 자,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살인은 때려서 의도적으로 죽인 거, 이게 고의범이에요. 그럼 폭행치사는 때려서 사망을 했는데 치자가 들어가죠. 이 치자는 과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살인에서 폭행치사로 안 되는 게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2번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그 결정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한다. 상대적 상소 이유로서 당사자가 이에 독립하여 즉 상소할 수 없다. 항고는 금지한다. 항고는 안 되고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만 가능하고, 공소장 변경은 1심 항소심. 네 번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 이건 조문 자체이죠. 그래서 1번만 틀렸죠. 다음 문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자,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배임으로 기소된 것을 횡령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공소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 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 됐을 때 포함한다고 일시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해도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틀렸죠? 살인에서 폭행치사는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4번 상해 정도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 동일성이 깨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전치 4개월을 8개월 괜찮아요. 전치 4월 8월로 5주 10주 판례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상해가 커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 진단서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병원 가면은 뭐 어디 터지고 찢어지고 다리 부러져도 전치 3주, 어떤 병원 가면 목만 안 들어가도 전치 24주. 그래서 법관들이 이런 전치 정도는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것. 자, 배임에서 횡령으로는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폭행죄,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이제 강간과 관련해서 강간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 폭행만 고소했다. 또 강간의 고소 효력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간이 성립하고 강간을 고소했는데 폭행만 인정이 된다. 이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강간임에도 임을 알면서도 폭행만 고소, 폭행협박으로 고소하자 폭행협박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때는 과거 판례가 공소기각 판결. 이때 친고죄 시절인데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시험 나오면 기본적으로 친고죄 하를 전제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로 간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 이것을 실체적 경합, 이렇게 뭐 실체적 경합이나 상상적 경합, 이렇게 죄수 판단의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살인죄로 폭행치사, 고의해서 과실로 안 되고,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에서 취득하지 못한 자,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취득 미수를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 기수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특가법이 아주 묘한데, 재물 취득죄가 있고요,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취득죄가 있고, 이것과 재물 요구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죄가 형량이 동일해요. 그래서 미수가 된다면은 묘하게 2분의 1이 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 요구죄 형태는 똑같은데 재물 요구죄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게 미성년자와, 그러니까 성폭력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강간미수 를 주거 침입 강제추행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것도 주거 침입 강간과 주거 침입 강제추행이 이게 형량이 동일하다 보니까 미수감경이 2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형량이 커져서 안 되는 거, 이렇게 같은 맥락이니까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 파트까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로 가는데, 이 공판 파트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공개주의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100번입니다.
사실 이제 공판 절차의 공개와 관련해서 이 공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밀실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재판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그런데 불완전한 제도라도 재판을 공개해 놓고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나 방청하고 누구나 비판하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재판은 공정해진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고. 그래서 공판 절차는 공개가 원칙인데 심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하고 나아가 완전 비공개 이외에 뭐 가족 3인 이렇게 제한적 비공개도 가능하고 반면에 판결 선고예요.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고 평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은 불복을 할 수가 없는데 원래 불복이 안 되는 것은 이유를 게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재판 비공개 결정만큼은 반드시 이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촬영과 중계방송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도 인정이 된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중계방송을 허용했죠. 그래서 예외도 있어요. 소년보호 사건은 비공개한다. 원칙. 이것도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성폭력 특별법 사건은 비공개할 수 있다. 조문 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좋고 공개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재판 비공개가 위법하면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길에 향한 증인신문은 무효이고 설령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위수중으로 봐요. 이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재판 비공개가 위법하게 하고 심지어 비공개를 했지만 왜 비공개했느냐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무효이고 충분한 반대신문이 보장되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공판 절차의 공개를 살펴봤고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44번 공개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조문으로 해설로 한번 보세요.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지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가 비공개고요. 그래서 소년의 보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똑같은데 바로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이죠. 이게 차이가 있었죠. 일반 소년 형사 사건. 그래서 소년 형사 사건은 일반 공판 절차에 의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돼요. 형사 사건이냐, 소년 보호 사건이냐. 그래서 보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촬영, 녹화, 중계 방송을 못하고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충분한 반대 신문이 보장돼도 그렇고요. 이렇게 비공개가 위법하면 절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하고요. 그러나 대법원으로 제기할 때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상고 이유. 대법원으로 갈 때는 이게 절대적 항소 이유 같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상대적 상고 이유. 그러나 절대적 항소 이유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재판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공개주의는 공소제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수사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단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공소 제기 전까지 공소 제기 여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도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고, 두 번째, 공개주의란 모든 국민이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만 얘기해요.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퇴정도 명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재판 비공개 결정은 불복이 불허되지만 반드시 이유를 게시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개 규정 위반 시 항소이유, 상고이유, 정확히는 절대적 항소이유, 상대적 상고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외가 이거예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원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지만 동의가 여기서는 예외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동의 없어도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요. 5번 헌법 109조 법원조식법 57조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은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아가 충분히 반대 신문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문제,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브 자료 103번부터 103번에서 간략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는 이제 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증거 개시 절차 문제부터 나오지만 102번부터 해서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부터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증거 개시 절차로 나가겠습니다. 자,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는 266조의 5 이하에서 규정한 걸 얘기하는데, 일단 공판 준비 절차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필수 절차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는 재판장이 하겠다고 하지만 수소법원이 진행, 서면 방식과 기일을 열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즉 피고인에게도 반드시 통지를 해요.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러나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 거의 말장난 같은데 또는은 안 되고 밑으로 가고, 그런데 참 중판 준비기일에 참여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는 거예요. 다음 피고인은 출석할 수도 있고 소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변호인 출석을 강제하니까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 종료 시 실권료가 발생하는데, 이 실권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향후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현저히 지연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공판기일 이후 기일간 공판준비 절차도 가능하다. 즉 공소제기가 돼서 1회, 2회, 3회 이렇게 공판기일이 하루하루씩 잡아서 가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는 게 이제 좁은 의미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인데, 이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기일간 공판준비 절차도 가능하고, 나아가 공판준비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변론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결한 공판준비 절차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거 개시 절차. 증거 개시 절차는 이제 소송 계속중. 이게 이제 소송 계속중이라는 것은 기소 이후 확정 전까지 얘기하고,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 등사 교부까지 가능한데, 항상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복사라든지 교부 내주는 건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는 거 잘 보고, 검사는 거부도 가능한데 목록 찾아야 돼요.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니까 목록을 대충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검사는 거부할 때 48시간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통지가 없다.
이 모든 경우에 법원에 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법원의 개시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불복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이때는 피고인도 거부 가능하고 해당 서류와 증거는 향후 제출이 금지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안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향후 못 내게 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의 조치는 위헌적이고 직무상 과실이 있다. 이게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 개시 신청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경우와 똑같다. 단 피고인이 거부했다고 쪽팔리게 검사가 나도 안 낸다, 이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검사의 개시 신청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측이 현장 부재 심신상실 미약 주장 시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정적 개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서류에 관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을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항상 찾아야 돼요. 이때는 열람 등사 교부 안 돼요.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 교부는 안 된다. 니은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랬고요. 지금 위 기억 서류 등은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음악회, 정보를 남게 한 물건, 특수 매체를 포함 단 필요 최소한 이 정도. 그래서 특수 매체도 가능한데 단 필요 최소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사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7일 이내, 너무 길어요. 48시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 통지는 항상 이유는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7일도 틀렸다. 48시간 내로 해야 됩니다. 이제 조문은 지체 없이 늦어도,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원래는 이제 지체 없이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48시간 내 통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48시간에 일치하는데, 조문 자체는 이제 지체 없이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열람 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변호인이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관계의 서류나 제출하지 않은 서류 등 열람 등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공소 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 즉 검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참 지문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때는 일단 세모를 쳐요. 지금 사실상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한이 없고 모두 다 게시해야 되는 건데, 지문이 상당히 애매해서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일단 놔두고. 두 번째,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있으면 열람만. 오케이, 이건 확실히 맞았네요. 답은 2번 체크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목록은 거부할 수 없어요. 목록 찾아내고. 검사가 열람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거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틀렸고, 그래서 1번은 좀 상대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증거 개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열람 등사 서면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 이행하지 않은 때 해당 증인 서류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아니죠. 검사가 주어가 검사니까 열람 등사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해서 향후 제출 금지라고 하는 게 증거 신청도 금지되는 것이 포함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요. 자, 두 번째,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고, 세 번째,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서면 통지. 그 다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된 서류 어쩌고 저쩌고 열람 등사 교부가 아니라 열람만.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열람 등사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등본교부 청구는 형사소송 규칙 101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열람 등사와 똑같다. 영장에 이렇게 등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소송 계속 중인 피해자도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94조의 이제 4에 보면은 이제 공판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 이것은 이 공판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은 어떤 민형사, 다른 어떤 민형사 책임 추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불기소 처분에 관한 기록도 포함됩니다. 불기소 기록 확정 판결까지 다 포함되고요. 네 번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적부심에서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대한 첨부 고발 피의자의 기재한 서류, 제출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추가해 보면 이제 제한도 가능하나 그러나 영장 청구서는 반드시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규칙 96조의 21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250번에서 변호사 시험 문제네요. 기억.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주어가 검사, 심신상실, 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주장과 관련된 서류에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한정적 개시 일단 맞고요. 니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 인정 양형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교부는 안 되죠. 열람만. 지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 인정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하고 녹음 테이프 등 특수 매체는 아니냐? 특수 매체도 된다. 다만 필요 최소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을번.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한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을 때 해당 증인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아니다. 위헌적 조치라고 했어요. 자, 미흡.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목록은 반드시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재량.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 배제 결정을 한 때를 제외하고 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붙여야 한다. 2번,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 적용죄 추가철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요구는 안 되지만 요구 이외에 변경 신청과 허가는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검사와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하나여 출석할 수 있는 하나여가 틀렸네요. 스스로도 출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연 혹은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준비기일의 지정.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조문이 항고할 수 없다고 써 있지만 조문 빼놓고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 보석, 감정조치, 구금, 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2번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 때를 소명할 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직권증거 조사는 가능하고요.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칙 추가철의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공소장 변경 요구만 못하고.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즉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 가능하고, 공판 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 이것까지 함께 외워볼까요?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 공판 준비 절차는 원래 좀 대충 하게 돼 있어요. 좀 편하게 정리하게.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예외도 공절방 이렇게 해놨어요. 준비 절차 공절방에서 이렇게 해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소명하면 기일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현저히 지연되지 않음을 소명한 때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다. 2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출석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에 필요한 경우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변호인이 없으면 이게 직권으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진 문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를 했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5번부터는 피고인이 출석할 시 개정하는 경우, 즉 궐석재판인데, 궐석재판과 관련해서는 서브 자료 101번을 보고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피고인 불출석 특례입니다. 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궐석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해야 되고, 누적으로 2회 불출석하게 되면 이제 궐석재판이 가능하죠. 궐석재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이제 출석 없이 심판이 가능하고, 검사가 이제 불출석 시에는 공소장으로 구형이나 의견 진술을 가름하는 거고, 그런데 공소장도 없다. 그래도 법원이 어떤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양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출석이 요건이 아니죠. 다만 필요적 변호에서는 판결만을 선고시를 제외하고, 판결만 선고시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해야 되고, 또 검사의 출석 같은 경우도 판결만 선고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고인은 판결 선고시 반드시 출석함에 비해서 검사와 변호인은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 특례는 318조 2항에 의해서 증거동의 의제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피고인 불출석 특례,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피고인에게 기일도 통지하고 소환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고인의 각 불출석 특례는 한계 요건만 충족해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고, 소촉법에서 궐석재판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주요 사항으로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질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데, 그러나 바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명백 시에는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질병이 되면 요것도 나와요. 무죄나 형의 면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면소, 즉 공소기각 면소고 무죄나 형의 면제는 없어요.
심신상실 질병이 아니고서 무죄나 형해면제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석 요하지 않고, 그러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 기일도 통지해야 되고 소환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때도 소환도 해야 되고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출석 허가 재판과 관련해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 구류는 자유형이니까 허가 신청과 불출석 그 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허가한 경우 심판이 있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이때 잘 나옵니다.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절차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즉결심판도 통상사건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죠. 벌금 구류 과료. 그래서 벌금과 과료는 이때는 출석을 요하지 않고, 반면에 구류는 불출석 허가 심판이 없는 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약식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하면 곧바로 출석을 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벌금 이하가 선고될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피고인 이외 불출석, 이것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는 이때는 검사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속 2회 불출석입니다. 이때는 진술 없이 심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항소심의 2회 불출석 특례를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그래서 2회 불출석, 이것도 연속 2회다. 그 다음에 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인치 불가능 현저히 곤란 시, 이때는 출석 없이 진행하는데 검사, 변호인 의견을 꼭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촉법상 골석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좀 정리를 했는데,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참고로 이때는 2회에 걸친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그리고 사형무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는 제외하고요. 또한 이 사안에서는 귀책사유가 없으면은 이제 소촉법상 어떤 1심에 대해서 재심 청구 가능하고요. 나아가 판례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도 이때는 진술 없이 심리 판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거동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검사가 공판기일에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를 제외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 이 두 때는 출석 없이 개정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 원칙이. 그러나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요. 타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이거 틀렸다, 어떤 경우도 기일 통지와 소환은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소송 관계인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사가 공판기일에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2회 불출석은 연속을 요하지 않고 검사는 누적이에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특별대리인이 있어도 다른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앞에 봤듯이 그냥 법인은 대리인은 출석할 수 있어요. 그냥 법인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법정형의 타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불출석 허가 심판, 허가한 경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데,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은 이때도 출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정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할 수 있다. 2회 연속이고 이게 약식에 대한 정식 절차에 준용이 됩니다. 458조 2항에서 365조, 이게 365조인데 이것도 그때도 적용이 준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58번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다. 심리를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할 수 있지만 형면제 판결도 포함되죠.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까지. 그러니까 4개예요, 4개. 자, 그 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 동조하에 퇴정할 경우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가 있고 증거동의 의제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검사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 선고할 때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대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지가 알아서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귀책 사유 없이 못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출석 특례에 대해서 했고 간단한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바로 공판기일의 진행 순서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당사자주의적인 제도 해가지고 항상 이제 순서가 검사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장 낭독 모두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그 다음에 이익사실 진술을 하고 그 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게 여기까지가 모두 절차이고 이렇게 이제 모두 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실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심리는 이 증거조사에서부터 피고인 신문으로 가고 이렇게 사실심리가 끝나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결심 절차가 있죠. 결심에서 검사,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 있으면 변호인, 그 다음에 피고인 순으로 의견 진술을 하고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처음에 진술거부권 고지에서부터 인정신문,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 다음 사실심리에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관련해서 라다나카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이 공판 절차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이외에 간단하게 이런 논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